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컨테이너 건물이 새벽 4시에 포위당했다. 경찰 특공대 50여 명이 철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안에서는 이미 모든 서류가 불타고 있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이미 박살나 있었고 감금되어 있던 외국인 노동자 30명만이 쇠사슬에 묶인 채 남아 있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12시간 전에 이미 사라진 후였다. 천회인은 방콕행 심야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43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휴대폰 화면에는 프놈펜 본거지 급습 뉴스가 떠올랐다. 캄보디아 정부가 미국과 유럽의 압력에 못 이겨 대대적 단속에 나선 것이다. 지난 3년간 시아누쿠빌에서 벌어온 사업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하지만 천회인은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해둔 다음 거점이 있었다. 조직원 200명은 벌써 방콕,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로 분산되어 대기 중이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두바이. 두바이는 완벽했다. 40개가 넘는 자유무역지구가 있어 외국인이 100% 법인을 소유할 수 있었다. 각 지구마다 독립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 관할권이 복잡했다. 전체 인구의 88%가 이주 노동자인 도시에서 몇 명이 사라진들 누가 신경 쓰겠는가. 게다가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밀월 관계는 계속 깊어지고 있었다. 중국 자본은 두바이에서 환영받았다. 가장 중요한 건 암호화폐였다. 두바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느슨한 가상화폐 규제를 가진 도시였다. 캄보디아에서 벌어들인 수백억 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는 동안 천회인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이미 등록된 5개의 두바이 법인 목록이 떠올랐다. 모두 번지르한 웹사이트와 그럴듯한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고 있었다. IT 컨설팅, 블록체인 개발, 디지털 솔루션. 얼마든지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다. 한국 시장 진출 계획서였다. 한국인들은 특별했다. 교육 수준이 높아 복잡한 사기 시나리오를 빠르게 학습했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 협박이 효과적이었다. 무엇보다 평균 몸값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했다. 중국인이나 베트남인의 10배였다. 천회인은 미소 지었다. 캄보디아는 끝났지만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두바이 국제공항 활주로에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다. 새로운 사냥터였다. 강민준의 스마트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을 때는 수요일 밤 11시였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맥주캔을 따면서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다. 링크드인 메시지였다. 발신자 이름은 제이슨 리, 두바이 기술 솔루션 회사의 채용 담당자였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깔끔한 인상이었다. 메시지는 간결했다. 두바이의 금융기술 기업에서 블록체인 개발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연봉은 12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6천만 원. 숙소 제공, 항공권 지원, 3년 계약 후 거주 비자 취득 가능. 조건은 현재 그가 받는 연봉의 4배가 넘었다.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28년을 살면서 배운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메시지는 보통 사기였다. 그는 무시하려다가 문득 멈췄다. 발신자의 프로필을 클릭해보니 500명이 넘는 연결망과 상세한 경력이 있었다. 회사 페이지로 들어가자 전문적인 웹사이트가 나타났다. 두바이 인터넷시티에 위치한 오피스 사진, 직원들의 프로필, 최근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까지 갖춰져 있었다. 민주는 구글맵으로 회사 주소를 검색했다. 실제로 해당 주소가 존재했다. 거리비로 확인하니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나타났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회사가 검색되었다. 등록일은 8개월 전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1억 6천만 원이면 2년이면 결혼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전세금도 예식 비용도
신혼여행도 가능했다. 현재 회사에서는 10년을 일해도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다음 날 퇴근 후 민주는 답장을 보냈다. 30분 후 회신이 왔다. 내일 저녁 화상 면접이 가능한지 물었다. 민주는 동의했다. 화상 면접은 예상외로 전문적이었다. 제이슨은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으며 회사의 비전과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동 지역 은행들을 위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개발이 주요 사업이라고 했다. 민준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더니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음 단계는 두바이 본사에서 직접 최종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왕복 항공권과 이틀간 숙박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했다. 면접 결과와 관계없이 여행 경비는 전액 지원된다는 조건이었다. 민주는 망설였다. 약혼자 박지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너무 좋은 조건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민준의 통장 잔고는 300만 원이었다. 결혼 준비금은커녕 전세 자금도 모으지 못한 상태였다. 현재 회사에서 승진 가능성은 없었고 연봉 인상은 매년 3%에 그쳤다. 일주일 동안 민주는 두바이에 대해 조사했다. 한인 커뮤니티, 취업 후기, 현지 생활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실제로 두바이에서 일하는 한국인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많았다.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문화 차이나 더위에 대한 불만이었다. 결국 민주는 가보기로 결정했다. 이틀간의 출장이었다. 최악의 경우 면접만 보고 돌아오면 그만이었다. 지은에게는 괜찮다고, 이상하면 바로 돌아오겠다고 안심시켰다. 출국 전날 밤 지은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녀를 안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공항에서 이상하면 바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두바이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제이슨을 만나는 순간 돌아올 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것을. 민준이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입국장은 서늘했지만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45도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다. 7월의 두바이는 거대한 사막이었다. 도착 게이트에서 제이슨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상 면접에서 본 것과 같은 얼굴이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유창한 한국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다. 민주는 긴장이 조금 풀렸다. 제이슨은 호텔로 먼저 가자고 했다. 짐을 맡기고 샤워한 뒤 저녁에 팀원들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는 호텔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민준이 의아해하자 제이슨이 설명했다. 호텔 예약에 문제가 생겨 대신 회사 게스트하우스를 준비했다는 것이었다. 주방도 있고 훨씬 넓다고 덧붙였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인터내셔널 시티라는 지역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두바이 시내와 달리 이곳은 낡은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했다. 대부분 남아시아계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인 듯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건물 외벽은 퇴색되어 있었다. 민준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제이슨은 민준을 낡은 5층 건물 3층으로 안내했다. 복도는 어두웠고 묘한 냄새가 났다. 곰팡이와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듯한 악취였다. 방문을 열자 예상보다는 깨끗한 공간이 나타났다. 침대, 책상, 작은 냉장고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방문에 일반적인 도어락이 아닌 외부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천장 구석에는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제이슨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보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이 안전하지 않아서 회사 규정상 의무 설치라고 덧붙였다. 불편하면 가리개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틀만 지나면 될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제이슨은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비자 처리를 위해 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만 보관하겠다고 했다. 이민국 제출용이라는 설명이었다. 민주는 주저했다.
여권을 맡기는 건 해외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제이슨의 태도는 여전히 정중했고 회사 규정이라는 말에 거부하기 어려웠다. 결국 그는 여권을 건넸다. 이어서 제이슨이 또 다른 요구를 했다. 휴대폰도 잠시 맡겨달라는 것이었다. 회사 보안 정책상 외부 기기는 사무실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회사 전용 단말기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준의 본능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여권에 이어 휴대폰까지 빼앗기면 완전히 고립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이슨은 내일 면접 끝나면 바로 돌려준다고 약속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도 건넸다. 제이슨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찰칵하는 소리가 났다. 외부에서 잠금 장치를 채운 것이었다. 민준은 황급히 문손잡이를 잡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제이슨의 목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려왔다. 저녁 식사 전까지 쉬라는 말이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민준은 방 안을 둘러봤다.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천장의 카메라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게스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감옥이었다. 민준이 방에 갇힌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문이 열렸다. 제이슨이 아닌 덩치 큰 남자 둘이 들어왔다. 그들은 민준의 팔을 붙잡고 복도로 끌고 갔다. 저항하려 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민준을 같은 층 끝방으로 데려갔다. 방 안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국인이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의 여권과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여권을 넘기며 민준을 관찰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천회이었다. 유창한 한국어였다. 그는 민준에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째,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고 돈이 올 때까지 고문을 당하는 것. 둘째, 조직에서 일하며 빚을 갚는 것. 민준은 개발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하겠다고. 천회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경고를 잊지 않았다. 탈출 시도는 지하실로 직행이라고 말했다. 지하실에서 돌아온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오전 9시에 기상 10분간 세면 빵 한 조각과 물로 아침 식사. 9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작업. 점심은 30분, 저녁은 없었다. 화장실은 하루 3번, 각 5분씩만 허용되었다. 민준이 배치된 건 3층 작업실이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책상 10개가 빼곡히 놓여 있었다. 각 책상마다 컴퓨터와 헤드셋이 있었다. 9명의 한국인이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모두 민준처럼 취업 사기로 끌려온 사람들이었다. 나이는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다양했다. 감독관은 조선족 남자였다. 그는 민준에게 업무를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앱 개발이었다. 한국 노인들을 타겟으로 한 금융 사기 프로그램이었다. 검찰을 사칭하는 음성 변조 시스템, 피해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송금 추적 회피 알고리즘. 민준이 가진 모든 기술이 범죄에 동원되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다. 민준은 매일 밤 구토를 했다.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누군가가 평생 모은 돈을 잃는다는 생각에 잠들 수 없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실적이 부진한 사람은 지하실로 끌려갔다. 2층에서 일하던 일본인 한 명이 사라졌다. 그날 밤 건물 전체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달이 지나자 민준은 변했다. 감정이 무뎌졌다. 피해자들의 절규 녹음을 들어도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코드를 짰고 알고리즘을 최적화했다. 생존 본능이 양심을 잠식했다. 민준은 건물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1층은 중국인 관리팀이 있었다. 2층은 일본인 타겟팀,
3층은 한국인 타겟팀, 4층은 로맨스 스캠팀, 5층은 암호화폐 세탁팀. 지하는 처벌실이었다. 총 50명 이상이 이 건물에 감금되어 있었다. 경비는 3교대로 돌아갔다. 1층 입구에 항상 2명, 각 층마다 1명씩 배치되어 있었다. 모두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CCTV는 복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다. 2개월이 지났다. 민준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베타 테스트 결과 한국 노인 600명에게서 23억 원을 편취하는데 성공했다. 천회인은 만족스러워했다. 민주는 상여금으로 담배 한 갑을 받았다. 그날 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두바이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그는 지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지은이 경찰서를 찾은 건 민준이 실종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담당 형사는 그녀의 신고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성인이 해외 취업으로 자발적 출국한 경우라며 사건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민준의 연락은 없었다. 지은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이번엔 실종 신고를 접수받았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희망적이지 않았다. 두바이 경찰과 협조 요청을 하겠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자유무역지구는 관할권이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지은은 민준의 노트북을 뒤졌다. 제이슨과의 링크드인 메시지, 회사 정보, 계약서 사본. 모든 걸 캡처해서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다.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났다. 지은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매일 밤 민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외국 신호음이 울렸지만 2주일 후부터는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다. 그녀는 민준의 SNS를 매일 확인했다. 마지막 접속은 두바이 출국 당일이었다. 지은은 외교부에 민원을 넣었다. 두바이 한국 대사관에 수소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현지 경찰에 협조 요청했으나 해당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주소지는 비어있는 임대 사무실이었다. 민준의 입국 기록만 있을 뿐 그 이후 행적은 파악되지 않았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다. 해외 취업 사기 피해자 가족 모임을 찾았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 3개월간 두바이로 취업을 간 후 실종된 한국인이 11명이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 고수익 IT 일자리, 링크드인 스카우트, 화상 면접, 이틀짜리 출장. 지은은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했다. 민준의 사진과 상황을 SNS에 올렸다. 두바이 취업 사기, 구조 요청, 강민준을 찾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미미했다. 대부분 안타까워하는 댓글뿐이었다. 일부는 자발적 출국이라며 민준을 비난하기도 했다. 2개월째 지은은 국회의원실을 찾아갔다.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원은 관심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다. 두바이와의 외교 관계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었다. 지은은 점점 지쳐갔다. 학교에서는 휴직계를 냈다.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지은은 매일 밤 민준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이틀만 다녀오겠다던 그의 약속. 예식장 예약하자던 그의 목소리. 3개월째 되던 날 지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비공개였다. 내용은 짧았다. 인터내셔널 시티, 드래곤 마트 2번지 뒤 아파트 3층. 강민준. 도와주세요. 지은의 손이 떨렸다. 민준이었다. 그가 살아있었다. 민준이 일본인 유키를 처음 본 건 2층 복도에서였다. 화장실 가는 시간에 우연히 마주쳤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다. 눈빛은 죽어 있었다. 유키는 민준을 보자 재빨리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렸다. 315. 다시 한번 반복했다. 경비원이 다가오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민준은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다. 3층 15호. 자신의 방 번호였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하고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환기구에서 나는 소리였다. 민준은 책상을 끌어 환기구 아래 섰다. 환기구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유키였다. 그녀는 빠른 속도로 말했다. 2층 14호에 환기구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밤에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준은 그녀에게 물었다. 여기 얼마나 있었냐고. 유키는 4개월이라고 답했다. 그날부터 민준과 유키는 매일 밤 환기구를 통해 대화했다. 유키는 도쿄에서 마케팅 일자리로 속아 이곳에 왔다고 했다. 로맨스 스캠팀에 배치되어 일본 중년 남성들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도 민준처럼 탈출을 꿈꿨지만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유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다. 3개월 전 태국인 한 명이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금요일 오후를 노렸다고 했다. 무슬림 경비원들이 집단 기도 시간에 들어가면 30분간 감시가 느슨해진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금요일마다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유키 말이 맞았다. 오후 2시가 되면 1층 경비원 절반이 근처 모스크로 향했다. 남은 경비원은 한 명뿐이었다. 그 시간에 각 층 감독관들도 1층에 모여 담배를 피웠다. CCTV는 여전히 작동했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은 느슨해졌다. 문제는 1층 관리실이었다. 압수당한 휴대폰들이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금고 비밀번호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책상 위에 경비원의 개인 휴대폰이 종종 놓여 있다는 정보를 유키가 알려줬다. 2층에서 일하던 중국인이 목격했다고 했다. 민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금요일 오후 2시 환기구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간다. 경비원 휴대폰을 훔쳐 SNS에 구조 요청을 올린다. 건물 위치와 사진을 함께. 그리고 다시 3층으로 돌아온다. 들키면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죽은 목숨이었다. 민주는 유키에게 계획을 말했다. 유키는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자신도 함께 탈출하고 싶다고 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둘이 움직이면 들킬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유키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알았다고 답했다. 다음 금요일까지 일주일이 남았다. 민주는 환기구 경로를 머릿속에 그렸다. 3층에서 2층, 2층에서 1층. 각 구간마다 예상 시간을 계산했다. 총 15분이 필요했다. 기도 시간 30분 중 절반이었다. 목요일 밤 유키가 환기구 너머로 속삭였다. 내일 성공하라고. 자신은 여기 남아있겠다고. 민주는 고맙다고 답했다. 유키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구조되면 자신도 찾아달라고. 민주는 약속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것이 유키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금요일 오후 1시 50분. 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시계를 노려봤다. 심장이 귀에서 터질 듯 뛰었다. 손에 땀이 흥건히 맺혔다. 감독관은 여느 때처럼 작업실 뒤편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다른 조직원들은 헤드셋을 끼고 각자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다. 2시 정각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경비원들이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였다. 감독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1층에서 담배를 피우러 가는 것이었다. 민주는 10초를 세고 나서 화장실 가겠다고 손을 들었다. 대리감독을 맡은 조선족 남자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복도로 나왔다. 계단 쪽에서 경비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민주는 반대편 끝으로 걸었다. 비상구 옆 천장에 환기구가 있었다.
그는 재빨리 비상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공간에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민주는 사다리를 세워 환기구 덮개를 밀어 올렸다. 녹슨 나사가 삐걱거렸다. 그는 몸을 끌어올려 환기구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과 먼지가 그를 감쌌다. 환기구는 생각보다 좁았다. 민주는 배를 바닥에 대고 기어갔다. 금속 표면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팔꿈치와 무릎이 까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2층으로 내려가는 환기구 분기점이 나타났다. 민주는 머리부터 집어넣어 몸을 틀었다. 좁은 공간에서 방향을 바꾸는 건 고문이었다. 어깨가 금속벽에 긁혔다. 그는 신음을 삼키며 계속 나아갔다. 2층 환기구는 3층보다 더러웠다. 곰팡이 냄새와 쥐 배설물 냄새가 진동했다. 민주는 구역질을 참으며 기어갔다. 유키가 알려준 1층 분기점이 나타났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아래로 내려갔다. 1층 환기구는 다행히 짧았다. 3분 만에 관리실 위 환기구에 도착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덮개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책상이 보였다. 경비원은 없었다. 기도 시간이었다. 민주는 덮개를 밀어냈다. 바닥까지 2미터 남짓. 그는 환기구에서 몸을 빼내 바닥에 착지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참았다. 시계를 확인했다. 2시 13분. 17분이 남았다. 책상 위를 살폈다. 서류 더미, 커피잔, 열쇠 뭉치, 그리고 휴대폰 한 대. 잠금은 걸려있지 않았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다.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다. 해시태그를 입력했다. 두바이 취업 사기, 구조 요청, 강민준. 건물 밖 사진을 찍으려 창문으로 다가갔다. 철창 너머로 아파트 외관이 보였다. 셔터를 눌렀다. 이어서 자신의 얼굴을 찍었다. 상처투성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치를 입력했다. 인터내셔널 시티, 드래곤 마트 2번지.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로딩 아이콘이 돌아갔다. 10초, 20초. 인터넷은 느렸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업로드 완료.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 해외 취업 사기 피해자 모임에 게시글을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지은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위치와 간단한 상황 설명. 발송 완료. 민주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환기구로 향했다. 책상을 끌어올라섰다. 환기구 입구에 손이 닿는 순간 문이 열렸다. 경비원이 들어왔다. 그와 민준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경비원이 소리쳤다. 민주는 환기구로 몸을 밀어넣었다. 경비원이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민주는 발버둥쳤다. 신발이 벗겨졌다. 그는 환기구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달려오고 있었다. 민주는 미친 듯이 환기구를 기어올랐다. 하지만 방향을 잃었다. 어디가 3층인지 알 수 없었다. 불빛이 환기구 안으로 비춰졌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다. 민주는 무작정 앞으로 나아갔다. 환기구 끝이 나타났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민주는 덮개를 밀어냈다. 낯선 방이 나타났다. 4층이었다. 방 안에는 여자 셋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로맨스 스캠팀이었다. 그들이 놀란 눈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은 바닥에 뛰어내렸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계단에서 경비원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민준은 반대편 복도로 뛰었다. 막다른 곳에 창문이 있었다.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민준은 뒤돌아 주먹을 휘둘렀다. 경비원의 턱에 명중했다. 하지만 곧 다른 경비원 둘이 달려들었다. 민준은 바닥에 쓰러졌다. 주먹이 그의 얼굴에 꽂혔다. 갈비뼈에 발길질이 이어졌다. 민준은 몸을 웅크렸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졌다. 마지막으로 본 건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천웨이의 모습이었다. 민준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지하실이었다.
차갑고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왼쪽 눈이 붓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갈비뼈 어딘가가 부러진 것 같았다. 천회의가 의자에 앉아 민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옆에는 경비원 셋이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천회의가 입을 열었다. 내가 올린 게시물은 다 지웠다고 말했다. 계정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준은 알았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SNS는 일단 올라가면 퍼지는 속도가 빠르다. 누군가는 캡처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공유했을 것이다. 천회의는 민준을 끌어세웠다. 경비원들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천회의가 주먹을 쥐었다. 민준의 명치에 일격이 꽂혔다. 숨이 막혔다. 무릎이 꺾였지만 경비원들이 붙잡고 있어 쓰러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주먹이 날아왔다. 이번엔 얼굴이었다. 민준의 머리가 뒤로 꺾였다. 코에서 피가 쏟아졌다. 천회의는 멈추지 않았다. 복부, 가슴, 얼굴. 체계적이고 잔인한 폭행이 계속되었다. 민준은 의식이 흐려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만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메시지는 전송되었다. 지은이 받았다. 이제 시간 문제다. 천회의가 멈췄다. 그는 민준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들어 올렸다. 너는 이제 쓸모없다고 말했다. 오늘 밤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경비원들에게 고개짓을 했다. 그들은 민준을 바닥에 내던졌다. 천회의 일행이 지하실을 나갔다.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대로 끝인가? 하지만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은이 민준의 문자를 받은 건 한국 시간 오후 6시였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부모님이 놀라 달려왔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줬다. 인터내셔널 시티, 드래곤 마트, 강민준, 도와주세요. 지은은 즉시 경찰에 전화했다. 이번엔 담당 형사가 달랐다. 구체적인 위치 정보가 있으니 두바이 경찰에 긴급 요청하겠다고 했다. 외교부에도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은은 민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찾았다.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해외 취업 사기 피해자 모임에 누군가 캡처본을 올려놓았다. 상처투성이 얼굴의 민준 사진이었다. 건물 외관 사진도 함께 있었다. 지은은 캡처본을 모든 언론사에 제보했다. 국회의원실에도 다시 연락했다.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퍼뜨렸다. 이번엔 반응이 달랐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2시간 만에 뉴스 속보가 떴다. 두바이 취업 사기 피해자 위치 포착. 정부 긴급 대응. 기사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댓글이 폭주했다. 정부를 압박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외교부가 움직였다. 두바이 한국 대사관에 긴급 지시가 내려갔다. 대사관은 아랍에미리트 외교부에 공식 요청서를 전달했다. 한국인 구출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양국 관계를 고려해달라는 압박도 함께였다. 두바이 경찰이 마침내 움직였다. 연방 특수부대 투입이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의 압박, 국제 여론, SNS 확산.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작전 시간은 다음 날 새벽 4시로 정해졌다. 민준은 지하실 바닥에 누워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차가운 바닥에서 떨고 있었다.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자물쇠가 덜그럭거렸다. 문이 열렸다. 경비원 둘이 들어왔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민준은 알았다. 시간이 다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건물 전체가 흔들렸다.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경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위층에서 총성이 들렸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다. 특수부대가 건물을 급습한 것이다. 새벽 4시 5분 두바이 연방 특수부대 20명이 건물을 포위했다.
1층 정문에 폭파 장치가 설치되었다. 뒷문에도 별도 팀이 대기했다. 헬기 한 대가 옥상 위를 선회했다. 탈출로를 모두 차단한 것이었다. 폭파와 동시에 특수대원들이 건물로 진입했다. 1층 경비원 셋이 총을 꺼내려 했지만 제압당했다. 각 층으로 팀이 분산되어 올라갔다. 문을 부수고 들어갈 때마다 감금된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2층에는 일본인 8명이 있었다. 3층에는 한국인 17명, 4층에는 중국인 12명. 모두 영양실조와 폭행 흔적이 역력했다. 특수대원들은 그들을 복도로 대피시켰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5층에서 천웨이가 발견되었다. 그는 옥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헬기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저항하다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특수대원 셋이 그를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중간 브로커들도 건물 곳곳에서 체포되었다. 총 9명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대원들은 경악했다. 바닥에 피범벅이 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맥박은 미약했지만 살아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민준이었다. 민준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두바이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검사를 진행했다. 갈비뼈 세대골절, 내부출혈,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즉시 수술실로 이송되었다. 수술은 5시간 걸렸다. 민주는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매일 병원을 찾았다. 지은은 한국에서 매시간 전화로 상태를 확인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준이 눈을 떴다.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다. 옆에는 대사관 직원이 앉아 있었다.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전하다고. 이제 괜찮다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유키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일주일 후 민준은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구출된 한국인 17명이 함께였다. 모두 휠체어나 목발에 의지했다. 비행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살아남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한국에서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달려왔다. 그녀는 민준을 껴안고 울었다. 민준도 울었다. 오랜 악몽이 끝났지만 새로운 악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민준은 특수사 기방조제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강압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은 명확했다. 결과적으로 600명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 피해자 가족 1명이 증인석에 섰다. 70대 할머니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재산 8억을 사기당했다고. 가족들은 모두 인연을 끊었다고.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피해 배상 명령.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손을 지은이 잡았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은이 그를 감싸며 길을 열었다. 차에 오른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다녔다. 아무도 몰랐다. 화려한 두바이 한복판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고수익 일자리 뒤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뉴스 알림이었다. 두바이에서 또 다른 한국인 실종 신고. 이번엔 아부다비였다. 민준은 휴대폰을 꺼버렸다. 지은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은 그녀를 바라봤다. 지은이 말했다. 같이 이겨내자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다. 악몽은 끝났지만 그 흔적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